번약에서 지난 2월에 환경하고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약대생들을 함께 하고자 이제 모집을 했었고, 이제 그린 처방전이라는 이름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린 처방전 서포터즈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각국 폐기물을 수거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보고 폐기물 문제를 해서 개선하기 위한 조사들에 대해서 활동을 했었고, 그 활동에 대해서 번역 회원들 또는 다른 약사님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제도 및 현황 소개를 할 로렌이라고 합니다. 의약, 의약품은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도 쓰레기를 발생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약국에서 재포장 과정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소재 약병과 일명 PTP 포장으로 불리는 블리스터 포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대체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낮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은 주로 생산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재활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며 약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문제의 해소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외 폐기물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대국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은 페어패크기라고 불리는 포장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시행된 포장 조례를 대체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장재법은 상품이나 선물 포장 또는 우편 및 온라인 유통 배송 포장에 관련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장된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는 포장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포장재 종류별로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개정안을 통해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음료 포장 및 테이크아웃 포장에 대한 재사용 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포장재 재활용 의무 비중은 2019년 58.5%에서 2022년 63%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금속 및 종이, 유리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 비중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웨덴의 스페인의, 이거 국기가 잘못되었는데, 스페인이 아니라 스웨덴입니다. 두 번째로 스웨덴의 경우 1994년에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가 제품의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 환경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플라스틱 생산자 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로 플라스틱 포장재 및 일회용품, 농업용 플라스틱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되며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 종류별로 제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생산자들이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는 포장 및 신문 수거 업체 FTI를 구성하여 폐기물 수거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포장재의 재활용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등 음료 폐기물의 경우에는 보증금 환불 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47%이고 페트병의 경우 84%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첨단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재활용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시클라메드라는 비영리적 생산자 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생산자가 물리적 책임과 비용 부담의 책임을 모두 지는 완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아니라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폐기물의 수거 및 선별 의무를 부담하고 생산자는 수거 및 선별 기준 비용 그리고 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생산자는 대부분 생산자 기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 판매 금액의 일정 보증금을 지출한 뒤에 회수율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보증금 시스템 또는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영리적 생산자 기구 중 하나인 시클라메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수 시스템에 의하여 회수된 약국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용기 포장 폐기물과 사용 기간이 지난 약의 회수와 재활용 책임을 집니다. 프랑스는 2018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지만 포장 용기의 재활용률은 26.9%로 가장 낮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100%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프랑스 대표 기업들과 함께 유럽 플라스틱 협정에 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 비해 미국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출발이 매우 늦습니다. 2021년에야 미국 메인주에서 포장재에 대한 EPR 제도가 최초로 통과되었으며 2022년에 오리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16개 주에서 생산자 책임 제도가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생산자 책임 제도 SB54는 2028년까지 주내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30%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2032년에는 65%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플라스틱 오염 완화 기금을 만들어 2027년부터 10년간 플라스틱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며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하루 5만 달러 규모의 과태료도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현행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 미만이며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플라스틱 오염 절감 정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유사하게 각 주에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EPR 제도 하에 PRO, 즉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PRO는 이를 제품의 수거 및 분류, 재활용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합니다. 캐나다 현지 기업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노력에 동참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2021년 5월 여러 기업들이 캐나다 플라스틱 협약에 동참하였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협약의 주요 실천 내용 중 하나인 골든 디자인 규칙은 국제 소비재 포럼이 개발한 플라스틱 포장과 관련된 9가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질이 단단한 HDPE 및 PP 포장의 경우 모든 라벨이 재활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밀봉 시 실이 재활용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포장 밀도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필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의 일정 부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1992년 시작된 예치금 제도를 보완하여 2003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특히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업체별 재활용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에 납부하며 재활용 실적을 포함하여 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된 재활용 분담금은 공제조합이 재활용 업체에 지급하여 재활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 및 출고량이 기준 이하인 경우 분담금 지출이 면제되며 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에는 제품군 8개와 포장재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품군으로는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 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공프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긴발장, 필름류 제품 5종, 합성수지 재질의 제품 15종이 있습니다. 포장재에는 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일회용 봉투, 전기기기류의 완충제 등이 있습니다. 출고 수입량의 일정 부분을 재활용 의무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재활용 의무율이라고 합니다. 제품 및 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은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며 재활용 의무량에 미달한 양은 소요 비용을 산정하여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부과금의 35%는 미납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납부되지 않은 부과금이 3천억 원에 달하지만 강제 징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장재 재질 및 구조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는 2023년도 분담금 단가의 10에서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특히 페트병, 유리병, 종이팩, 단일 재질 용기류 등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는 20% 할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있어서는 분담금 면제 대상이 없지만 포장재에 있어서는 매출액, 수입액, 출고량, 수입량 등에 따라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정해진 수치 미만이면 해당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하고 있더라도 재활용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매출액 대비 분담금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음료 유통업체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매출액 대비 EPR 분담금의 비율은 평균 0.1%에 불과했습니다. 기업은 이와 같이 매출액 대비 적은 비율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끝내게 되는데 기업이 포장재 폐기물 처리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2019년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744만 톤이며 이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69.2%에 달합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집계하는 재활용률은 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통계에서 모두 누락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플라스틱 추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수거된 플라스틱이 실제로 재활용되었는지 또는 소각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시기에 배달 이용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853만 여 톤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 및 통계 자료를 보고해야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며 민간 업체들은 보고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업체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재활용 여부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의 양이 과소출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소각되는 플라스틱이 재활용으로 잡히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식에는 선별로 세척 및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제품으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활용과 열 분해나 가스화를 통해 화학적 재활용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전시설이나 보일러 등의 대체 연료로 활용하는 경우 소각에너지 재활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에너지 재활용은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활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보증권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플라스틱 폐기물 중 물리적 재활용 방식은 22, 오히려 환경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률은 과대 추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외국에 비해 폐기물의 재활용 책임을 다하기에 여러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의약품의 포장재도 재활용 책임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 재활용률이나 의무 이행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재활용률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관련 정책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약사회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제4의 공간과 함께 인천시 다수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약병 규모도 파악하였는데 당시 조사에 따르면 한 개 약국에서 평균 약 7kg, 전국에 있는 2만 4천여 개의 약국으로 환산하면 매주 166톤가량의 플라스틱 약병이 배출되고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대부분 재질이나 스티커, 용기 구조 등에 의해 재활용되지 않으며 일반 플라스틱보다도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소각하여 버려진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제약사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ESG 인식을 갖추는 것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국내 제약사가 친환경 포장, 플라스틱 감소 등 1차원적인 친환경 활동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 때문에 제약업계에 약의 포장재 변경을 요구하는 점은 여러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량 포장 단위 공급에 대한 규정으로 과대 포장의 우려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양의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규제와 정부 지원이 요구되며 효과적인 재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태조사 부분 발표를 맡은 그린처방전 새벽입니다. 저희 그린처방전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린처방전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주관하여 2024년 3월경 조직된 기후정의 및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는 서포터즈로서 환경 및 기후위기 문제를 해소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약대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린처방전 1기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약국 폐기물을 수거한 5일을 포함한 총 19일로 지난 7월 8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약국 9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무게 측정. 2. 약병 소재 내 하위 분류. 3. 약병 스티커 등급. 4. 약사 인터뷰. 저희가 현장 방문한 약국의 약사님께 약국 폐기물 실태에 관련하여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몇 약사님들께서는 메일로 답변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세부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약국 한 곳당 평균 발생하는 총 폐기물량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소재에 따라 플라스틱, 유리병, 비닐로 나누어 약국 한 곳당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각각 측정하였습니다. 5일 동안 9개 약국에서 조제 과정 시 발생하는 폐기물 총량은 110.215kg이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하루 평균 약국 한 곳당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2.4492kg이 됩니다. 폐기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평균 약국 한 곳당 발생하는 플라스틱 양은 1.618kg, 유리병 양은 0.489kg, 비닐 양은 0.75kg입니다. 무게별 폐기물 양은 플라스틱이 약 55%, 유리병은 25%, 비닐은 20%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수거한 약병의 소재를 세부 분류하였습니다. 재활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불명확한 표기, 은박지 포함, 실리카게 분리 어려움, 뚜껑 혹은 몸통 소재 내 HDPE 미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제품군에 대해 제조 기업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32개 제조원에서 생산한 492개 품목의 플라스틱 약병을 확인하였습니다. 약병은 몸통과 뚜껑으로 구분되며 각 부위별 소재를 조사하였습니다. 몸통 소재는 HDPE 475개, PP 13개, 미기 4개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약병의 경우 HDPE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몸통 소재를 미기입한 4개의 기업은 다케다, IPR 파마슈티컬, 한국약품 일화입니다. 뚜껑 소재는 LDP 374개, PP 83개, 그리고 HDPE, PET, 등 LDPE와 PP를 중심으로 소량의 다른 소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뚜껑 소재를 기입하지 않은 기업은 몸통 소재 미기입에서 소개드린 4개의 기업을 포함한 28개의 기업입니다. HK이노엔, 고려제약, 대웅제약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알루미늄 호일이 약병 입구에 부착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밀봉, 빛 차단 등의 이유로 호일로 한 번 더 약품을 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로 완전한 제거 과정을 거쳐야만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는 기업은 머크, 구강약품, IPR 파마슈티컬, 영진약품, 오방울, 웨스트코스트팜, 진양제약, 화이자 총 8개였습니다. 다음은 뚜껑 하단에 실리카게를 제거가 어려운 형태로 붙인 기업들입니다. HK이노엔, SK케미칼, 경보제약을 포함한 39개의 기업입니다. 이 중 20, 이중 23개의 기업은 저희가 확인한 제품 중 50% 이상의 제품에서 실리카겔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괄호 안에 적혀 있는 두 개의 숫자 중 뒤에 있는 게 전체 제품의 개수, 앞에 있는 게 분리가 되지 않는 제품의 개수입니다. 특히 아주약품이나 한미약품처럼 12개 중 10개, 14개 중 12개, 이렇게 확인한 제품들이 많고 그중 대부분의 제품이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성질은 그 제조기업 제품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뒤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따 설명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뚜껑 소재는 LDPE, 몸통 소재는 HDPE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아닌 기업들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듯 다양한데요. 여기 뚜껑의 PP 아래쪽으로 보시면 밑줄이 쳐져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밑줄은 각각 좌측에 표시된 소재를 단일로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PP에서 첫 번째에 있는 HK 이노엔의 경우 밑줄이 쳐져 있지 않으므로 PP와 LDP를 혼용하는 것이고 LG화학의 경우는 밑줄이 쳐져 있으므로 오직 PP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곳에 표시되지 않은 기업들은 뚜껑 소재로 LDP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은 몸통 소재가 HDP가 아닌 기업들입니다. 비교적 종류가 단출하고 뚜껑과는 달리 밑줄 쳐진 기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기업들은 PP를 사용한 제품도 생산하지만 HDPE 몸통을 가진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몸통에 붙어있는 라벨 스티커에 대해 분류해 보았습니다. 제거 용이성을 기준으로 1부터 5까지의 등급을 부여하여 구분하였습니다. 등급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이 스티커 제거에 가장 쉬운 쪽이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제거가 어려워집니다. 최고 난도는 5등급입니다. 이 등급의 체계는 약병에 부착된 스티커의 제거 난이도를 평가하고 해당 제품군의 제조 기업을 분류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으로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가 손으로 뜯기지 않는 제품들은 청소용 주걱이나 호칭 제거기를 사용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스티커 제거가 어려운 경우를 등급 3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분류하였습니다. 난이도 1, 2로만 구성된 비교적 스티커 제거가 쉬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50개였고, 난이도 3 이상의 스티커 제거가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64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기업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작은 표본을 사용해 특정 기업의 제품을 특징 잡기 어려운 중에 특히 모집된 제품이 많고 대부분의 제품이 같은 특징을 보였기에 눈여겨볼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기준은 조사된 플라스틱 약병이 7개 이상 모집된 제조사 25개사 중 제품의 80% 이상이 동일한 특징을 가진 제조사입니다. 아주약품, 알리포제약, 한미약품은 뚜껑의 실리카겔 분리가 어려운 형태로 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 한미약품은 제품의 뚜껑 소재로 PP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이자의 약병 뚜껑은 아더로 되어 있으며 몸통은 알루미늄 호일이 붙어 있어 모두 재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원제약, 셀트리온 제약, 유한양행, 중근당, 한동약품, 한미약품은 대체로 스티커 제거가 쉬운 제품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태조사 부분 발표 마치겠습니다. 학생들과의 인터뷰 부분 발표를 맡게 된 그린 처방전 한서연입니다. 해당 인터뷰는 폐기물을 수거한 약국의 약사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앞에 인터뷰 질문에 대해 총 6분의 답변을 수집했습니다. 저는 폐기물 수거를 진행한 9곳의 약국 중 가장 바쁘고 폐기물의 양이 많았던 성수역 근처의 약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수거 과정에서 저도 느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약사분들의 생각을 대신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의 발표를 따라오실 때는 왼쪽에 있는 말풍선을 먼저 읽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말풍선을 읽으시면 저의 발표 순서에 맞춰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매일 버려지는 약국 폐기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약사님들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큰 포장이 부족해 작은 포장 단위의 약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나 약물이 용량에 비해 큰 플라스틱 통에 과대 포장되는 사례처럼 약의 보관 및 유통 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국 폐기물 중 플라스틱과 약병의 라벨 제거가 어려워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 개정 및 환경부담금 부과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답변으로는 약국 폐기물보다는 폐의약품이 더 문제이며 유통과정의 주체들이 약국 폐기물 문제에 대해 취해야 하는 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약병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채로 버려지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부는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분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라벨을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라벨이 잘 떨어지는 약통이 일부 제약사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약국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6분의 약사님들 모두 약의 포장재를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대용량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포장만 제공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처럼 포장 단위 간의 괴리가 문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약 포장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약이 남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포장 옵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또 다른 포장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의 재포장 특성이 언급됐습니다. 한 통 안에 같은 약이 대량으로 들어있는 적용 포장의 경우를 제외하면 PTP 포장된 채로 오는 외국계 약품을 일일이 까서 일회 용량에 맞게 약꽂이 안에 넣는 과정은 수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의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 가루약품 볶음, 외용제, 시럽 등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약국의 폐기물의 소포장과 과대포장에 관해 제약사의 여건 및 현실적인 상황의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체 조제가 불가능한 것이 원론적인 문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체 조제가 자유로워지면 동일 성분 의약품을 대량 구매할 수 있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며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쉬워지니 폐의약품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에 대해 약사로서 행동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모든 약사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기후변화가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 약사로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비닐봉투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종이봉투로 전환하거나 약국 근무지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 최대한 대중교통 혹은 도보로 이동하려는 노력 등을 실천 중이라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들보다는 기업 차원에서의 변화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며 사실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기후위기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약사들은 아무래도 환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기에 환경 보전에 대해 신경을 잘 쓰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전문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정리해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면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약사님들은 약국 폐기물 문제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과 지침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또한 라벨 미제거 플라스틱 약병의 재활용 문제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는 약품 포장 방식 및 라벨 스티커 규제 방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과잉 처방이나 대체 조제 활성화 등 약국 폐기물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약사님들의 재활용 및 약국 내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도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변해보시면서 약국 폐기물 문제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인터뷰 부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약국 폐기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입니다. 한국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여러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재활용 의무율과 재활용 부과금이 존재하나 재활용 부과금의 35%가량이 미납되고 있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현황입니다. 또 강제 징수 또한 잘 되지 않아서 더 엄격한 재활용 부과금 징수가 필요합니다. 둘째, 포장재 재활용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미흡합니다. 특히 약국 폐기물 중 주를 이루는 의약품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나 수입액 등과 같이 정해진 수치 미만이면 재활용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매출액 대비 적은 비율의 분담금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요. 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생산 과정으로 이윤을 얻으면서 그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는 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포장재 재활용에 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제도로 독일의 포장재법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의 성공 사례로서 이와 같은 포장재법의 도입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국내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과 통계 자료에 대한 보고가 의무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플라스틱 폐기물량이 정확히 추계되지 않는 것인데요. 민간업체들은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 및 통계 자료를 보고하는 규정이 없고 또 민간업체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재활용 여부도 추적이 어려워서 이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추정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 및 통계 자료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폐기물 양을 정확히 추계하고 또 제도적으로 폐플라스틱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약국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문제점과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약국 폐플라스틱의 문제점은 재질이나 용기 구조 등에 의해서 재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일반 플라스틱보다 분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의약품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제약업계에 기존 약의 포장재 변경을 요구하는 일은 여러 고려사항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게 약의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와 지원이 더 확장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가 첨단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재활용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이 의약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재활용이 용이한 의약품 포장재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문제점은 약국 폐기물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 등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제약사들이 스티커 제거가 어려운 제품들을 생산, 유통하고 있고 이 작은 스티커로 인해서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일부 참고해보면 정부가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캐나다 플라스틱 협약에는 경지를 단단한 HTPE와 PPE 포장의 경우 모든 라벨이 재활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최소한으로 직접 인쇄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제약사들에게 라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면 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앞선 약사와의 인터뷰에서 지적된 것처럼 대용량 표장과 대체 주제의 활성화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여러 회사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소포장된 의약품을 다수 구입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약병 쓰레기가 과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체 소재가 활성화된다면 같은 성분의 약을 한 회사에서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대용량 포장 구매가 용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절대적인 약국 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들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제약사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약사에서 의약품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이 의약품 폐기물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용기에서 잘 떼어지지 않는 라벨과 스티커, 잘 빠지지 않는 실리카겔과 은박지 등의 요소로 인해서 재활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소량씩 포장하는 형태로 의약품을 과다 생산, 유통하는 것 역시 폐기물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약사에서 능동적으로 불필요한 생산량을 줄이고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의약품 용기에 재활용이 잘 되는 소재와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투영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ESG 경영의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거나 각 업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사후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업사이클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카드 플레이트에 폐플라스틱 소재인 RPVC를 사용하거나 ESG 금융 상품을 출시해서 탄소 중립 실천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들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에서는 벌어진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신발을 만드는 기업,
헌 옷감이나 의류를 새 옷이나 가방, 지갑으로 업사이클링하는 기업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소규모로 폐플라스틱을 가져가면 치약자개, 키링 등의 자파로 만들어주는 업사이클링 스타트업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약업계에서도 약품을 제조, 유통, 사용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업사이클링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 보령제약은 2022년 재활용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혈액 투석액, 헤모시스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해외 제약사 아스텔라스 제약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인 이리보의 PTP 포장을 식물 유래 재료로 만든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제약사 밀리퍼 시그마는 특수 폐기물 관리 회사와 협력하여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판매 가능한 목재 제품으로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약사의 업사이클링은 아직 미미한 현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계의 업사이클링 사례를 잘 참고하여서 제약업계에 맞춘 업사이클링 방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 요약해 보면서 사회적 함의와 성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약국 9곳에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였으며 132개 제조원에 492개 제품 약병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플라스틱 약병의 뚜껑 및 몸통 소재가 대체로 LDPE 및 HDPE였으며 회사마다 다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또 약병 뚜껑에 부착된 실리카겔, 약병 몸통에 붙어있는 라벨 스티커 및 알루미늄 호일 등의 문제점들로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명확하게 소재를 표기하고 스티커 제거를 용이하게 생산하는 회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 요인에 따른 저조한 약국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기후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나 오염물질 배출 문제, 또 반복적인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는 현재 환경과 기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므로 개선해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화 정책은 외국에 비해 아직 미진하여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제약기업 차원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거나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재질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 추진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약사 사회 내에서 약국 내 발생하는 쓰레기의 재활용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제약사의 포장재 재활용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약국 폐기물을 직접 분석함으로써 지역 약국의 폐기물 실태와 또 사회적 함의를 살펴볼 수 있었던 조사였습니다. 다만 이번 실태 조사는 소수 학생들을 위해서 적은 규모로 진행되어 대규모 통계적 분석에 비해서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커 제거 난이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했지만 그 제거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올해는 한국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는 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 감량은 지구적 과제가 될 텐데요. 저희 그린 처방전 약대생 첩보쳐주소 이번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약국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나아가서 탈플라스틱으로 전환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보고서 발표회 진행했었는데 다들 깜짝 놀라셨죠? 너무 엄청난 보고서를 발표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뿌듯해가지고 기분이 좀 좋은데 오늘 원래 사무실에 추가로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그래서 원래 발표해 주셨던 룰루님, 로렌님, 스마님, 세병님에다가 추가로 써니님이 더 추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거 수익담을 나누기 전에 그린 처방전 서포터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린 처방전 서포터즈가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금 자랑을 섞어서 수마님 혹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하는 못 썼거든요. 그냥 건조하게 말해요. 네. 네, 아시다시피 그린 사망저는 번역 소속의 대학생 서포터즈 단체인데요.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 있는 약대생들이 모여서 이제 간단하게는 인스타를 통해 기후위기, 환경, 건강법 문제에 대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부터 해서 환경보호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행동하는 그런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린 사당전은 이제 기후위기 세미나를 통해서 환경 공부도 함께 하고 또 환경 영화를 관람하고 토의하기도 했는데요. 일전에는 비포 더 블러드라는 영화를 보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소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동네 쓰레기들을 직접 수거하였습니다. 나아가 여러 환경 관련 행사들을 기획 실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엔 일본에서 열린 원스포 금지대회에 그린 서방전 대표자들이 참석한 후 배우고 느낀 점들을 회원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7, 8월에는 약국 내 폐기물 줄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달입니다. 7월 기후정의 페스티벌에서 약국 폐기물을 줄여라라는 주제로 불수 참여하면서 약국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보고자 했습니다. 또 8월 907 기후정의 행진에서 기후위기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연대의 걸음을 함께 내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헷갈리는 폐의약품 수거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고 약국 내 배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 말하지 못한 다른 활동 내용들이나 세부사항 혹은 국내 제약사 ESG 분석 등 향후 진행할 활동에 대한 정보들이 인스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후 위기 이슈를 다룬 책과 또 기후 뉴스도 공유되고 있으니 인스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처럼 잘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이렇게 멋있는 학생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보고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거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학생들이 폐기물을 수거하려고 약국에도 방문하고, 그래서 진짜 어떤 약국은 엄청난 쓰레기들을 끙끙 앓으면서 가져왔다고도 들었는데, 혹시 룰루님이 그 폐기물 수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발표할 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가장 바쁘고 또 폐기물이 많이 나왔던 약국인 성수역 근처에 약국에서 폐기물 수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특히 월요일에는 주말이 꼈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더 많았습니다. 두 명이서 수거하기도 굉장히 버거웠고요. 택시에 트렁크가 가득 찰 정도로 병이랑 플라스틱 통이랑 그런 것, 비닐까지 다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받는 의약품 쓰레기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뭐 먹고 버리시는 병이라던가 그냥 일회용품 약포지 정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보지 못하는 조제실에서 발생하는 약통의 양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바쁜 약국이어도 약통에 들어있는 약의 수가 많을 텐데 하루에 몇 통씩 사용한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된 수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써니님도 잠깐 네, 급하게 지금 질문을 제가 요청드려가지고 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래도 다른 경험이 있으실까 봐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써니님은 그 수거할 때 뭐 별다른 생각들,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성북구에 있는 두 군데 약국을 수거를 하는 담당이었는데요. 제가 갔던 약국은 아까 룰루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뭐 유동인구가 많거나 좀 사람이 많은 약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약국을 이제 한 명씩 수거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제 약국에서 약사 한 분이랑 직원 한 분이 이렇게 계시는 좀 소규모 약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날에 한 번 좀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택시를 타고 좀 사무실로 이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금 무겁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쓰레기가 아니라 좀 저희가 집계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통 위주로 모으기만 했는데도 그만큼 약국에서 이렇게 며칠간 배출되는 쓰레기가 많구나 이걸 좀 체감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참여하시는 회원들도 약국에서 폐기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무감각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 해보셨을 텐데 그런 걸 잘 몰랐던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엄청난 양이 벌어진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을 저희가 수거하고 나서 다시 이제 분류하고 스티커를 떼고 그 다음에 그걸 기록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보통은 저희가 처음 예상했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되겠거니 했었는데 거의 한 3주 가까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티커를 뒤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폐기물들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이게 다 스티커를 제거한 약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거는 그 수거를 하는 장소에 가져가서 기증을 할 텐데 이렇게 많은 폐기물들을 저희가 스티커를 떼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혹시 새벽님 그 떼어냈을 때 어떤 경험이었는지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든 감상은 너무 힘들다. 제가 주제를 막론해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에 참여해서 획득물을 좀 카운트하고 거르고 결과내는 과정을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실태 조성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가장 맨 처음에 느꼈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초반에 뜯을 때에는 제조 회사가 좀 더 제거가 용이한 스티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이 더 편한 용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준다면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는데 나중에 계속 이렇게 북북 뜯다 보면은 단순 노동 특징이 그냥 머리가 좀 비워지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약간 궁시렁궁시렁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기계처럼 뜯었어요. 혹시 그러면 제가 사실은 로렌님은 옆에서 살짝 스티커를 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보긴 했었거든요. 혹시 로렌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세명님과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스티커 제거가 쉬운 약병은 정말 쉬웠는데 일부 약병의 경우 도구를 사용해도 그 끈적이가 잘 떨어지지 않거나 그 스티커 종이가 남는 이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거한 약통들의 소재를 정리를 해보니 대부분 약통 뚜껑의 소재는 HDP이고 몸통 소재의 경우에는 LDP였는데요. 서로 비슷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들이 이제 모든 약병을 스티커가 쉽게 제거되는 재질로 통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폐기물을 수거하고 기록하고 분류하고 스티커 떼어내고 하는 작업들이 듣기만 해도 되게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또 재밌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룰루님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이 그림 처방전을 사실 안 했으면은 접해보지 못했을 활동들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과정을 참여하면서 계속 재밌었는데요. 그리고 기록하는 작업에서 어떤 제약사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그렇게 스티커를 잘 떼기 쉽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과정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인상 깊었던 것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사님들에게 인터뷰하는 것과 기후정의 페스티벌 참가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약통의 스티커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게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요즘 화장품 통이나 그냥 물병 같은 것만 보더라도 재활용을 위해 스티커가 잘 떨어지도록 만들잖아요. 이런 스티커들을 한 번씩만 떼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약통도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기 어렵지 않은데 약사님들도 바쁘셔서 모르고 일반 참가자분들은 약국에서 애초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어, 다들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을 세우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개선할 점들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아직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라는 게 아쉬우면서도 조금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로렌님 덧붙여 주실 말 있을까요?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수거한 약병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이걸 언제 다 제거하나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멤버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작업이 끝났고 그 과정에서 저희 멤버들과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집한 약병은 이번 약국 폐기물 보고서 사업에도 사용됐지만 일부 약병의 경우에는 저희가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고 기후정의 페스티벌에 부스에 가져가서 활용을 했는데요.
부스를 체험하러 오신 분들께서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스티커를 빠르고 이제 깔끔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상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스티커를 제거하던 약병은 끝까지 제거를 하고 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약사들과의 인터뷰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약대생으로서 어쨌든 일상에서 기후위기나 폐기물 발생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어, 약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음. 스티커가 붙어 있는 약통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가 가장 아쉬웠고요. 뭐 다른 분들이 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 그 제도적인 부분의 변화에 있어서 조금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약사분들도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단지 시간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여건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이 변할 기회가 아직 많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인터뷰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르셨던 것이 앞으로 변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저는 오히려 상황을 잘 이용하면 약사님들의 의식 변화와 행동 변화, 그리고 제약사까지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보고서를 쓸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없었고, 또 시간도 한정된 시간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이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수마님이 보고서를 쓰시면서 혹시 조금 아쉬웠다거나 그런 거 있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이 프로젝트가 이제 더운 여름에 모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거여서 약간 뭐 아쉬웠던 점을 꼽기가 조금 더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름 대형 팀플이다 보니까 정교하고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좀 다 욕심껏 다 챙기기 어려웠던 게 조금, 개인적인 아쉬운 점이고요. 또 이제 조사 규모 측면에서도 이제 뭐 약국의 특징이나 뭐 지리적인 위치나 뭐 이런 어느 병원에 있고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할 수 없다는 점, 그런 보정이 잘 안 된다는 점, 그런 점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세병님은 덧붙여서 해주실 말 있을까요? 네. 저는 물론 동근쌤이 다 떠먹여 주시긴 했지만 네, 실태조사 결과 정리하는 부분을 좀 도맡아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나 인력 같은 게 모두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자료를 모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자료량은 모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과를 단순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굳이 기업의 특징을 내려고까지 해본 건데 사실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10개 제품 중에 8개의 제품이 스티커가 잘 제거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회사는 스티커 제거가 어려운 제품을 생산한다. 사실 저희가 워낙 표본이 좀 작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1000개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중 2개만 딱 그럴 수도 있는데 재수없게 저희 그 2개를 고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커 뗄 때는 진짜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었는데 좀 더 길고 더 많은 양의 자료를 가졌으면 저희가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많은 약국에서 섭외를 해서 더 많은 표본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린 처방전 서포터즈가 앞으로도 기후위기 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혹시 스마니 여기 참가하신 분들에게 조금 소개할 만한 그린 처방전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질문에 없었나요? 저도 처음 보는 질문이네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맞아요. 네. 네, 뭐였지? 이제 좀 큰 굵직굵직한 활동들 많이 나름 끝낸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ESG
분석, 이제 제약사들 ESG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거 분석해서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앞에 남은 좀 주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5분의 학생들에게 같이 사실은 여기 한 분 더 오셔가지고 6분한테 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5분의 학생들 공통적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들 우리 그린 처방전 이 모집 공고를 어떤 기회로 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우연한 기회로 봤을 것 같아요. 모든 공고를 다 보진 않잖아요, 보통. 그런데 우연하게 어쨌든 그린 처방전 모집 공고를 받고 그래서 지원했는데 덜컥 됐고 또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나와 또 그린 처방전 6개월 동안 하면서 내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가 되면은 또 그린 처방전 경험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다가올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금은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뭐가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준비했는데 어쨌든 약사가 되었을 때 올해 이런 경험들이 어떤 약사가 되게 했을지 또는 그린 처방전 활동이 나로서 내가 되게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추론으로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럼 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직 특정 직업을 나중에 갖겠다고 딱 결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어느 위치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뭐 제약회사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식약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위치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환경을 위한 행동은 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린 처방전 활동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지금 대학생의 신분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나중에 다양한 기관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더 실천할 것들이 많이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처방전 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분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느꼈어요. 버려지는 약통들을 보면서 혼자 떼내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약사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과정들에서부터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환경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며 문제를 알리고 참여의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는 행동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일의 환경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린 처방전에 처음 지원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처음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6개월간 활동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환경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약사는 보건의료 종사자로서 인간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폐기물 배출로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대생이자 미래의 약사로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앞으로가 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처방전을 통해 건약 선생님들을 알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이 질문도 여기서 받아가지고 뒤로 잘안 읽어먹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근데 애초에 그 공지를 봤을 때 되게 찾던 활동이어서 되게 고민 없이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초기 목표는 지금도 뭐 똑같은 목표인데 그 이렇게 기후위기처럼 어렵고 좀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살짝 한 발 걸쳐만 놓고 살자 이런 느낌이어서 네, 환경 문제를 나중에 약사가 돼서 뭐 직업을 이유로 혹은 뭐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 외면하고 싶지 않고 또 이게 무지하면은 그 외면이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지할 수 없는 환경에 저를 놓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활동이었는데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은 쌤들이 이끌어 주셔서 아 저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어, 되는 거구나 싶은 그런 거 많이 에너지 같은 거 많이 받으면서 힘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약사가 되면 이런 거 그냥 모른 척 하지 않고 공부하면서 조금 주변에 좀 널리 인식 제고도 시키고 이러면서 아주 조금씩
행동하는 그런 약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환경을 위해서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린 처방전을 접하게 됐을 때, 이 약대생 중에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모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와서 활동해 보니까 그린 처방전 활동이 생각보다 되게 환경을 위해 약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사실 직업군으로서 나눠 본다면 약사는 그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 중에 되게 하위권에 위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첫날 뭐 수업도 듣고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들의 이제 약사도 포함이 되는구나. 생각보다 의약품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꽤나 네, 큰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알아갔고 제 지견을 넓혀주는 그런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처음에 그린 처방전 서포터즈에 대한 그 지원을 할 때, 사실 약대생과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밀접하지 않다? 오히려 좀 생소하다. 이런 그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오고 나서 또 여러 활동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아, 이제 약사로서 어떤 건강권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것 같고요. 또 제가 그린 처방전 내에서는 대외 협력팀으로서 이제 인스타 툰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거나 또 플로깅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런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 오늘 발표회에서 하는 그런 팀이라는 차원이 아니었으면 또 해낼 수 없는 이런 큰 프로젝트들도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좀 뿌듯하고 기뻤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약국이라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데이터를 내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발표하는 과정이 사실상은 어렵기 때문에 더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약국 폐기물 실태조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추후에 또 졸업하고 약사로서 근무할 때 조금이나마 폐기물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이런 방안을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아까 발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좀 제약사 같은 그런 제도적 또 거시적인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나 하나의 약사 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친화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근무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즉흥으로 요청드려도 말을 잘하니 다음에도 즉흥적으로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이나 질문들에 대해서도 같이 소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김현미 선생님이 실제 수거해서 가시는 약품들은 약국 플라스틱이 깨끗하고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양질의 배출물이라고 했었는데 재활용이 안 되다니 의외다라는 이제 답변도 해주셨고 또 성님도 약국 플라스틱 병이 돈이 되니 챙겨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스티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다,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플라스틱 배출할 때 그 플라스틱에 붙어 있는 이물질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약국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병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다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배정란 선생님이 외국인 대상 진료소에서 약병을 약에 담아달라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덕분에 약국에서 약병 스티커를 이제 라벨을 제거하는 일들을 자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약통을 항상 보면서 마음에 걸렸는데 스티커를 잠시만요. 물에 넣어 떼어내는 공정이 없다니 놀랍네요. 또한 약통 재질에 왜 제각각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스티커 떼어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플라스틱을 파쇄를 하면은 플라스틱하고 그 플라스틱이 아니었던 이물질이 제거가 또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PP이거나 그러니까 물에다가 불려놓고 그러니까 파쇄한 다음에 물에 불리면은 어쨌든 분리가 되는데 그게
밀도가 만약에 비슷한 이물질이 같이 있으면 이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LDP나 HDP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파쇄했을 때, 또 풀렸을 때, 이게 밀도가 비슷해서 이게 서로 떼어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스티커를 반드시 떼어내고 분리수거를 해야지 조금 더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통 재질이 왜 제각각인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도 왜 제각각인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 재질이라는 게 사실은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리고자 보통은 약병을 조금 더 비슷한 것들을 쓰실 텐데 어떤 회사는 PP를 쓰고 어떤 회사는 HDP를 써서 이게 분리수거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이 높아지는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약회사가 아마 제가 그게 없겠죠? 생각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왜 제각각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덧붙여서 해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네. 완벽하십니다. 아, 네. 내가 다음에는 꼭, 제조사를, 제조사를 갈줄 없는지 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조사가 다른 약병을 쓰는 이유가 모르니까, 제조업마다. 싼 계약합니다. 혹시 또 질문, 현장에서도 지금 계시는데, 오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나 질문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건양 울산 지부고요.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약업계에서는 최초로 이런 조사를 하신 것 같고, 이게 계기가 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나중에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수고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뭐 만난 걸 좀 사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린 서포터즈 활동을 굉장히 응원합니다. 궁금한 게 아까 제 처음 자료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제도에서 어 재활용 의무율을 정해놓고 어 재활용 부과금을 그러니까 의무량이 미달한 양은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한 이후에 부가 설명에 특히 페트병이나 유리병이나 종이팩이나 단일 재질 용기류, 그다음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 이런 포장재는 20% 할증이 적용된다. 부가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제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페트병은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는 재질이잖아요. 그리고 유리병이나 종이팩이나 더구나 단일 재질로 된 그 플라스틱이면 더 재활용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왜 할증을 20%를 할증을 하는지 그게 조금 일단 궁금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저도 약국에서 어마어마한 이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저도 라벨에 대해서는 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재활용이 막연하게 될 거다.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가정에서 재활용을 할 때도 투명 페트병은 이제 라벨을 완전히 제거해서 따로 수거를 하고, 투명하지 않은 나머지 플라스틱은 라벨을 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국도 이제 그러니까 PT 재질이 아니니까, 같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투명한 것들은 사실 재활용 혹은 예, 어떻게 업사이클링 되고 나머지들은 그냥 열병합 발전소로 다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그렇게 수거해가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제 조금 더 궁금해졌고요. 네, 어쨌든 그린 서포터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박수를 드립니다.
뭐, 이건 할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 바는 페트병이나 단일 세제 트레이나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쉽잖아요. 근데 의무율을 못 지켰을 경우, 재활용 의무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의무율을 못 지켰을 경우 그 의무율에 대해서 할증을 붙여서 더 많이 부과금을 만들게 한다고 아, 네, 바로 하고, 이해되네요. 네. 그다음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많이 만들면 그거는 이제 부과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 그리고 제도가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제도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활용률을 그러니까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을 좀 더 쓰도록 유도를 하는 장치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판정을 받으면은 할증을 받는 게 유일한 거죠. 근데 지금 네. 근데 약병들은 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에요. 플러스 약병. 음,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올려주신 게 성님께서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제약회사의 약병 스티커를 제거를 편하도록 제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고한나 선생님께서 인터뷰 기사가 실리면 특정 기업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변을 환기시키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에서도 제거가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게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뚜껑에 실리카겔이 달려있는 것도 바꿔달라고 해야겠네요 라고 권현미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 또 제4의 공간에서 말하길 약병이 상당히 좋은 재질의 플라스틱이어서 스티커 제거가 용이하면 재활용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병 자체가 그 재활용에 대해서는 되게 용이한 재질이기에 불구하고 이제 라벨 제거가 안 돼서 지금 재활용이 안 되는 거라서 그 수거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약병이 스티커가 제거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수거 장소에서 수거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제품들은 소각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런 비닐처럼 열로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정소원 선생님 의견이 있으실까요? 마이크가 켜져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네. 어, 아, 죄송합니다. 네. 학생들의 활동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제 정말 저도 많이 오랜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뒤에 약병들도 그렇고, 예, 그 3주간의, 정말 그 더운 여름의 3주간의 시간이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저희한테도 이런 좋은 화두를 던져 주신 게, 저희가 또 앞으로 다른 활동으로 이어갈 때 정말 좋은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일단 어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 그 스티커 라벨을 제거하기 쉽게 만드는 것, 이렇게 몇 가지 어떤 그 우리가 제약회사라든지 입법을 하는 영역에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음, 같이 활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현장에서 의견이나 질문이, 저는 네, 영주. 네, 그냥 광전지부인데요. 플라스틱 약병, 일단 먼저 그린 서포터즈 분들께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번 코냐 일림 포럼에서 이동근 선생님의 저 밝은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너무너무 즐거워 보이시는데요. 여튼 젊은 분들하고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그렇고, 아니, 그 플라스틱 병에 대한 얘기만 좀 많이 됐는데, 유리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듀오 시럽, 네오 시럽 이런 거 유리병에도
그 라벨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유리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약병에서 유리병은 보통 시럽제잖아요. 그 음. 유리병 시럽제제는 안에 시럽을 다 씻어야 돼요. 안에 시럽을 다 아, 세척을 하신 헹궈서 다음에 헹궈서 근데 그렇게 되면 헹궈서 라벨도 버리면 뜯고 재활용이 돼요. 헹구고? 라벨지는 안 뜯어도 돼요. 그건 어쨌든 아, 온도를 높여서 녹이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종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잡혀서 네, 타서 없어지고 그렇게 이물질이 크게 남지 않는데 안에 내용물들이 시럽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재활용하는데 되게 어렵다고만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쌍화탕병이랑 바카스병. 그다음에 어, 그 병 위에 달린 그 뭐죠? 쇠 그거 이거 뭐죠? 이거 고무줄 뜯으면 밑에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잘 네,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런 거. 그리고 PT는 그러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레기로? 유리야? 아니면 PTP. 약 까고 남은 PTP. 그 PTP는 재활용이 그게 다 지금 합재질이라서 그냥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이면 쓰레기. 그게 사실은 알루미늄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재활용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왜 문제냐면은 소각이 안 되잖아요. 알루미늄은 태워서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재활용이 복합 재질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PTP를 재활용이 가능한 PTP를 바꾸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수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지사제 뭐였지? 엠파카스. 아니 PTP 중에서 지사제 나오는 그 알약이 리보? 네? 과밀수부정. 아니, 처방약 1위 보정 맞아요, 맞아요. 1위 보정이 PTP가 재활용이 되는 PTP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관심이 없어서 만들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카스는 재활용은 되는데 재사용은 안 돼요. 유리병, 그러니까 소주나 음, 맥주처럼 재사용은 안 되고 아카스병 같은 지금 약국에 있는 모든 유리병은 재활용만 가능합니다. 재사용은 안 돼요. 규격이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갈색 같은 갈색 병임에도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재사용은 안 됩니다. 그 플라스틱 약병에 들어있는 그 실리카 겔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도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약병에 아예 붙어 있는, 뚜껑에 붙어 있는 실리카겔은 잘 떼어지지 않거든요, 보통. 그건 그래서 안 그런 떼어지는데, 그냥 나오는 건 실리카 겔을 우리 약국은 따로 모으는데, 모아서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플라스틱 버리면서 실리카 겔 따로 모으잖아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나, 뭐, 주라는 사람 있으면 가끔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모아서 좀 쓰레기를 옷장에 모으게, 넣으라고 나눠주세요. 아, 옷장에 넣으라고. 네, 아, 물 예. 먹는 하마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권현미 선생님이 바카스병 등은 그러니까 재활용이겠죠. 재활용하기 때문에 입구 보호를 위해서 새로 된 뚜껑을 막아서 분리배출하라. 아, 재사용하시려고 뚜껑을 막으라고 하세요. 아, 원래 그쵸, 소주가 그쵸. 그렇고 소주랑 어, 맥주는 그런데 재활용되기 때문에 뚜껑을 해서 원래 다 분리해서 버려야 돼요. 제가 뚜껑이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같은 경우는 재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뚜껑을 막아서 분리배출하는 게 맞는데 그 바카스병은 재사용이 안 되고 다 녹여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쇠를 빼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쌤이 약국을 하면서 지구에 목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기들 실업제 조제에 약국에서 사서 쓰고 있는 실업병도 너무 많다. 그것도 소재가 다양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 따로 해야 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성님이 바카스병 같은 유리병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뚜껑을 닫아서 분리배출하라고 TV다큐에서 본 것 같은 네, 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 조사는 못 빠졌지만 다음에 또 조사하게 되면은 유리병에 대한 내용도 충실하게 담아서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저는 제가 말한 것 다 들릴 것 같은데, 거기 잘. 저는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어요. 학생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저는 그 쓰레기 분리를 하는 약국 중에 한 약국이기도 해서 학생들을 매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참여를 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한 결과물로서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보니까 너무 저도 참 동근쌤 그 미소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약회사가, 이렇게 약병을 만들 때 잘 떼지는 것들, 그리고 뭐 실리카겔이라든지 어쨌거나 그 재활용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법과 제도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제약회사는 분명히 따라갈 수 없을 거다. 그러면 훨씬 더 폐기물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활용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약국에서 있는 약사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약국에서도 재포장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뭐 이렇게 PTP가 따로 나면 지퍼백에 따로 담아주고 뭐 그런 것들 정말 많잖아요. 게다가 뭐 일반 의약품 판매할 때도 뭐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재포장하는 경우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가 다 하나하나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매자인 환자들에게 좀 양해를 얻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또는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재포장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다음에 이영주 선생님이 유리병 분리수거 현황과 대책에 대한 네. 활동 2탄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9개 약국 중에 건양 약국이 몇 곳인가요? 제 기억에 5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나? 6곳이었나? 6곳 아니면 5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궁금하셨을까요? 아까 답변을 보고, 약사님들이 굉장히 이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반 이상이 건양 약국이었네요. 네. 저도 질문은 질문이고 뭐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저기 소회인데 오늘 이 들으면서 저희가 곤약이 그러니까 기후에 관련된 부분들을 몇 년 동안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가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학생들과 같이 이제 그린 서포트지를 만들어서 제약회사에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 약국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우리 현장에서 찾아보자라는 그 취지에서 그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좀 결과물이 그래도 나름대로 나와서 좀 한편 다행이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제가 이 내용들이 사실은 뭐, 큰 주제는 아닐 수 있을지언정 기후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영역에서, 뭐, 법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행령을 바꾼다거나 이런 어떤 저희가 좀 이렇게 이슈 파이팅 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고, 향후 우리가 내년 또 이제 기후 관련된 이슈가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 여름이 너무 더웠으니까, 그 기후가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저희도 논의하고, 우리 학생분들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개인적인 이제 고민으로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법제화시키고 이제 결국 가장 관건은 생산자에게 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어쩜 여기가 주요 관건이니까 여기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경험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제약회사가 가장 이제 그래도 수용하겠다라는 대신 약값에 반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전문학의 약값에 반영을 많이 했다. 이 난관이 남아 있어서 이 난관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이제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좀 숙제가 좀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서 같이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분들, 지금 되게 많으신 분들 오시거든요. 제가 지목을 해볼 거예요, 면 오승희 선생님, 혹시 지금 질문이나 이야기 하실 수 있나요? 말씀이 없으시군요. 어, 오늘 그 댓글이나 글로도 배정란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배정란 선생님 혹시 이야기로도 풀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오정환 선생님? 오정환한테 갑자기 정수리를 보이시는데. 정하세요. 네, 아이고. 제가 오늘 약국 병원에서 그 약통을 한 박스, 한 통 깐 사람으로서 참, 내가 마음이 많이 미안하고요. 그, 그러니까 또 그런 고민도 드는 거죠. 아까 유리병 얘기하다 잠깐 든 생각인데, 그 유리병을 재활용하려면 물로 세척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물로 세척해서 이게 이제 그런 안에 약들이 하천으로 버려지면 그것이 더 환경에 안 좋을까? 아니면 유리병을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을 하는 게 더 나은 것인가? 뭐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항상 저희가 뭔가 활동을 할 때 큰 의제나 뭐 거창한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또 한편 우리가 쉽게 우리 실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작은 일들이 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약국에서 오늘 한 통을 깔 때 꼭 스티커를 떼면서 까야 되겠다. 저희가 사실 저희 병원은 재활용을 안 했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플라스틱만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스티커 떼는 건 생각 못 했거든요. 어딘가 어떤 공간에서 누군가가 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저희도 버리면서 스티커를 잘 떼고 버려야 되겠다. 이런 하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제가 의무감을 또 줘버렸네요. 그 병원에서 그 얼마 전에 인증을 했어요. 그 병원 이제 인증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규정에서 보면 그 입원하신 환자분들이 지참약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 지참약을 재포장을 해서 이렇게 뭐죠? 다시 이렇게 그 날짜에 맞게끔 정확하게 복용하게끔 하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되게 그 환경을 약간 뒤로 미루는. 그래서 그 뭐 한 달치 막 병으로,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병으로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을 일일이 하루하루 일회 용량으로 재포장을 이렇게 하면서 막 두 달치, 석 달치 이렇게 하고, 또 뭐 마약 같은 거 뭐 폐기도 되게 많이 되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약에 대한 안정성 문제, 이게 다 이렇게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립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약국이나 병원에서 나오는 약이나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를 하는지는,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훨씬 더 안전해야
안전에 그 위협을 주고 환경에 위협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전에 하천에 뭐 당뇨약이랑 혈압약이 막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함부로 버려졌을 때 되게 관리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되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 재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다양한 부분에서 또 폐의약품 부분까지 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관련 회원들이 같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네, 마지막 한 분 정도 더 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혹시 관련 회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아, 이거 관련 회원들 부탁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으실까요? 제가 오늘 이번에 활동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도 새롭게 그린 처방전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또 다른 활동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많은 권역 회원들의 응원들이 또 앞으로 활동에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좀 멋있는 또는 잘된 보고서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